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파동의 요소, 그다음에 파동의 속력 이렇게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물리량들을 다져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파동의 성질들을 여러 가지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참고적으로 파동의 성질들을 4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둘 텐데 이거는 기록을 조금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일단 파동의 성질은 가장 기초적인 성질 일단 반사한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반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절. 오늘 배울 거야. 다른 매질로 가면서 파동의 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에요. 불절이라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섭. 이건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간섭해서 보강 간섭이라거나 상쇄 간섭이라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애국가 부르면 혼자 부르는 것보다 더 크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회절이라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파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성질이 있다. 그리고 파동이라면 응당 이 4가지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물리원 시간에 배우는 성질은 크게 보면 이 2가지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불절이란 성질과 간섭이란 성질을 자세히 배우고 반사와 회절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가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파동의 굴절부터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파동의 굴절이란 파동이 다른 매질로 비스듬히 입사할 때 비스듬하게 입사할 때 파동의 진행 경로가 꺾이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단 파동이 어떤 특정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매질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각도가 비스듬히 들어가야 돼요. 비스듬히 들어갈 때만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때 원래 가던 진행 경로가 있을 텐데 원래 가던 진행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진행 경로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관찰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기에서 물로 파동이 입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영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엄마가 나를 찾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 부르면 수영장 안에서 물속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 들려 안 들려? 미세하게는 들려요. 아예 안 들리진 않아. 음파라는 것도 이렇게 쭉 다른 매체로 가면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파동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온다면 지금 이 선은 공기와 이 물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이런 선들을 우리는 보통 경계면이라고 부른다. 경계면. 있는 거예요. 이런 선을 우리는 경계면이라고 부르고, 이 경계면으로 비스듬히 파동이 진행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원래대로라면 진행 경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얘가 원래대로 가지 않고 꺾여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일단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들게요. 자, 공기와 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계면이 있을 때, 자, 이번에는 파동을 이 경계면에 수직하게 입사시켜 봅시다. 자, 이렇게 수직하게 입사시키면 파동이 비스듬히 입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럴 때는 굴절이라는 현상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 얘는 쭉 그대로 입사해서 내려가자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굴절이라는 건 일단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매질로 넘어가면서 원래 가던 방향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배워볼 건 이러한 굴절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굴절의 원인을 생각을 해볼 텐데 굴절의 원인.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 간의 속력 차이 때문에 굴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봤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파도의 속력이 빠르고 수심이 얕아지면 파도의 속력이 느려지죠. 우리 물결파를 봤을 때 그런 것처럼 매질에 따라서 파동이 속력이 달라져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굴절이 나타나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예시를 들어서 약간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속력 차이가 나면 왜 굴절이 일어나냐는 거죠. 자, 간단한 예로 시멘트 바닥에서 모래사장으로 이동하는 미니카를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미니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미니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 일단 이 미니카의 속력은 시멘트 바닥하고 모래사장 중에 어디서 더 빠르죠? 시멘트 바닥에서 더 빠르겠죠. 속력이 빠르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바퀴는 한 요만큼 이동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만큼. 이 바퀴가 요만큼 이동하는 동안 여기 있는 바퀴는 얼마큼 이동하겠죠? 더 많이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얘가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엄마. 자, 여기 보면 이 바퀴가 여기로 오고 이 바퀴는 여기로 온다는 거잖아.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가 쭉 이렇게 지나가겠죠?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면 이 경계면에서 꺾여서 이 방향으로 미니카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파동도 매질 간에 서로 속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비스듬히 경계면에 비스듬히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던 방향에서 원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꺾여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를 파동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간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빛이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야, 물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비스듬히 입사하는 경우로 가정을 해봅시다. 빛들이 하나만 쏟아지는 게 아니죠. 여러 빛들이 이렇게 쏟아질 거예요. 좀 그려놔. 자꾸 해놔야 돼. 그려보세요. 빛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빛.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빛의 속력은 물과 공기 중에 어디서 더 빠르죠? 공기에서 더 빨라요. 공기에서 더 빠르죠. 빛의 속력 언제 빠르다 그랬죠? 얘는 밀도가 낮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로 가면서 점점 느려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공기에서 진행하는 파동, 이 전자기파의 파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파면은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죠? 수직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럼 얘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화면이요, 화면. 화면과 파동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면부터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동의 요소 중 뭐에 대응하는 관계죠? 파면부터 파면 사이의 거리는 뭘로 정의한다고 그랬어? 한 파장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죠? 파면부터 파면 사이의 거리는 한 파장. 즉 지금 여기서는 공기에서의 파장이 요만큼이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빛의 속력이 공기가 물보다 빠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빛의 파장의 길이도 어디서 더 길겠죠? 공기가 물보다 더 길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파동의 속력은 V는 F 람다인데 매질을 지나면서 진동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진동수는 안 바뀌어. 그죠? 그러면 속력이 빨라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로 속력이 공기에서 빠르니까 파장도 공기에서 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이제 진짜 작동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던 마루와 지금 여기 있던 마루가 있어요. 자, 지금 얘는 같은 시간 동안 한 주기 동안 여기서 여기 주기랑 여기 주기는 안 바뀌니까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 있던 마루는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물에서는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물로 들어오면 짧아지죠. 공기보다 더 짧아질 거예요. 그러면 한 주기 동안 얘는 요만큼 갔다면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다 어느 정도밖에 못 가겠죠. 그리고 그 마루인 지점들을 다시 쭉 이어보면 또 물에서의 파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물에서의 파면은 어떻게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파면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파면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게 뭐야? 물에서의 한 파장이 요만큼이니까요.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다시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게 물에서의 파면이죠. 다 마루인 지점들이 이은선일 거 아니야. 그죠? 물에서의 파면인데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방향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죠? 수직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나가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아니네요. 이렇게 파동이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수직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여기서도 뭘 관찰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공기라는 매질과 물이라는 매질의 속력 차이에 의해서 이 파동이 가던 방향이 꺾이는 걸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이게 굴절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굴절의 원인까지 파악을 해봤으니까 이 굴절이 일어나는 어떤 기본적인 특징, 굴절 법칙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 굴절 법칙은 어떻게 보면 좀 귀납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각도들이 이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패턴들을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입증하는 거죠. 그런 법칙을 우리는 굴절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굴절 법칙을 배우기 전에 일단은 이 굴절 시간에 나오는 용어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용어 정리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어떤 매질 A라는 매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질 B라는 매질이에요. 이 매질 A와 매질 B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선을 경계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경계면이 있다. 자, 이 상황에서
파동이 쭉 비스듬히 진행을 하게 되면 얘가 꺾여서 이렇게 나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우리는 이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선이에요. 경계면에 수직한 선. 이 선의 이름은 법선이라고 명한다. 법선. 법선의 정의는 경계면에 수직한 선이에요. 경계면에 수직한 선. 그리고 이 법선이 정말 중요하다. 별표 좀 쳐놔. 너희들이 처음에 파동 불절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법선을 그릴 줄 몰라요. 법선을 안 그리고 뭘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꼭 법선 잘 기억을 해두시고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된다. 이게 법선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파동이 A에서 B로 지나가고 있는데 A에서 지금 B로 들어가는 파동을 우리는 입사파라고 부른다. 입사하는 파동이다라는 거예요. 입사파. 그 다음에 이 입사파가 이 경계면에서 꺾여서 나가죠. 꺾여서 나가는 이 파동을 우리는 불절파라고 부른다. 불절파.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서 입사된 파동에 의해서 경계면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파동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파동을 우리는 반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날 때는 입사파가 항상 이 두 가지 파동으로 나눠져요. 굴절되는 파동도 있고 반사파도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에너지,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래서 굴절에 한 70이 들어갔다. 그럼 반사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0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11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도 한번 정의를 해볼 텐데 입사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 이걸 쌤이 세타 1이라고 하면 얘는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입사각.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굴절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 이 각도를 세타 2라고 하면 얘는 불절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거 잘 해야 돼. 법선과 불절파 사이의 각도야. 처음에 너희들이 잘못하는 게 이거 입사각 잡으라고 했는데 경계면과 입사파 사이의 각도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걸 정의할 텐데 마지막 여기 반사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 자, 얘를 세타 1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반사파다. 반사파. 그리고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죠. 반사각. 그리고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특정한 관계가 있는데 항상 서로 같은 관계가 있어요. 입사각과 반사각 항상 같다. 그래서 이제 30도로 들어갔으면 30도로 나가는 거죠, 무조건.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일단 파동이고요. 일단 요거는 이런 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건 굴절 법칙이라는 거예요. 굴절 법칙. 증명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비납적으로 생각할게요. 과학자들이 판단을 이게 항상 이거 측정을 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관계를 알게 되는데, 봅시다. 여기 어떤 1이라는 매질이 있어요. 여기 2라는 매질이 있고 경계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용어 정리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법선을 하나 그어주면 세타 1, 여기는 세타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파동이 1이라는 매질에서의 속력을 V1으로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1 매질에서의 파장을 람다1, 진동수를 F1 이렇게 정의할게요. 1이라는 매질에서. 그 다음에 2라는 매질에서의 속력 V2, 파장 람다2, 진동수 F2로 명칭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굴절의 법칙을 얘기를 할 텐데, 자, 굴절의 법칙이란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의 B가 항상 빛의 속력의 B와 같더라 라는 걸 알아낸 게 굴절 법칙이에요.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V1분의 V2 이 속력의 B를 보고
좀 더 확장시키면 잠깐 참고로 써놓을게요. 자, 생각해봐. V1분의 V2는 V는 F 람다라고 그랬잖아. 얘는 F1 람다 1 여기는 F2 람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나면서 진동수는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뀌어. 그럼 F1과 F2는 서로 같은 관계죠. F1, F2가 같으니까 속력비는 항상 뭐랑 같아야 되죠? 파장비랑 같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이 각도들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비가 속력비와 같다는 걸 알았으면 이건 당연히 또 파장비랑도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나요? 이게 굴절 법칙이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라고 얘기하는 게 굴절 법칙이고요. 우리가 이 굴절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말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게 sin 세타 1 대 sin 세타 2가 V1 대 V2와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람다 1 대 람다 2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말이죠? 정말 단순하게 따지면 사인의 비가 그 매질에서의 속력비랑 같고 파장이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가 들어갈 텐데, 살짝 우리가 선행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게, 삼각함수는 다 배웠죠? 세타가 크면 사인 세타도 같이 커져요? 아니면 작아져요? 같이 커지는 관계가 있죠. 자, 우리가 세타를 비교를 할 거예요. 각도를 눈으로 비교할 거야. 눈으로 보고 각도를 봐요. 여기 세타가 더 크네. 이걸 판단해요. 세타가 크다는 게 사인 세타도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큰 쪽이 속력이 어때야 돼? 더 빨라야 되는 거죠. 비례한다는 얘기가. 그죠? 그럼 거기서 파장이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길어야 된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 상황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눈으로 보고 대충 그렇다는 거죠. 정확한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걸 물어볼 때는 정량적인 관계는 이걸로 비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정량적으로 안 나와요. 대충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질 거니, 얘가 뭐 어떻게 일어날 거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걸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써놔. 한번 해봅시다.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요. 자,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들어갔다. 전자기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빛은 어디서 더 빠르죠? 공기랑 물 중에 공기에서 더 빠르죠? 속력. 빛의 속력 공기에서 더 빠르다. 공기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건 세타도 어디서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공기에서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V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타도 물하고 공기 중에는 공기에서 더 커야 된다.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파동의 진행 경로를 예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일단 법선을 그으세요. 법선을 긋고 여기 각도를 보는 거죠. 처음에 잘 안 되면 원래 진행 경로를 생각해봐. 이게 원래 진행 경로죠. 원래 진행 경로인데 이 원래 진행 경로보다 각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굴절파는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원래 각도보다 물에서 가던 보다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어떤 A라는 매질에서 B라는 매질로 경계면에게 파동이 진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파동이 이렇게 가더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빛의 속력, 이 파동의 속력은 A랑 B 중에 어디서 더 빠른 거냐? A랑 B 중에. 채연아, A랑 B 중에 어디서 더 빠른 거야, 속력이? B에서 더 빠른 거죠. 우리는 빨리
법선을 그으셔야 돼요. 법선을 보고 세타를 비교하는 거죠. 세타가 여기서 더 크죠. 세타가 크니까 속력도 더 빨라. 파장도 더 길어. 바로 비교하는 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뭘로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하는 거야. 엄청 간단하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이렇게 갔다 나와 있어요. 자, 파동의 속력은 여기 B가 더 빠르다. 파동의 속력은 서희야 A랑 B 중에 어디서 더 빠른 거죠? 여기 경계면 법선을 빨리 구해야죠. 그래요? 왜 어려워? 어?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에서 더 빠른. 그래요. A에서 더 빠르죠. A에서 더 빠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세타가 더 크잖아.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면 얘 원래 진행 경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원래 진행 경로의 각도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작아졌으니까 여기서 느린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물결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하나 갖고 와서 자, 수조에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물을 짤랄라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 물결파 발생 장치를 앞뒤로 진동시키는 거예요. 얘를 팡팡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유리판을 하나 설치를 해요. 유리판. 자, 이 상황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볼 텐데 시야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떤 상황이 보이냐? 일단 유리판이 이렇게 끼워져 있대요. 뭔지 알겠니? 나 이거 측면에서 본 건데 실제로는 유리판이 이렇게 끼워져 있대. 위에서 보니까. 뭔지 알겠니? 처음에 유리판이 이렇게 생긴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 위에서 봤을 때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요.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이 옆모습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했을 때 내가 이 물결파를 발생시키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선행 조건이 있어야겠죠? 자, 물결파의 속력은 수심이 언제 빠르다? 어떻게 될 때? 그지?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수심하고 여기 수심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H1, 여기 H2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럼 수심은 어디서 더 깊어? H1에서 더 깊죠? 그러면 여기서의 물결파의 속력이 여기서의 물결파의 속력보다 어때? 더 빨라야 돼요. 뭔 이야기니? 그러려면 여기서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야겠어? 각도가 더 커지도록 여기 각도가 더 큰 걸로 일어나야겠죠. 그죠? 그럼 내가 법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시면 여기 각도가 더 크려면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야죠. 원래 진행 경로가 여기니까요. 무슨 말이냐겠니? 여기를 비교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채연 얘 봐. 이해 안 가? 그러니까 이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가 속력이 더 빨라버리네요. 때문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간 다음에 법선을 이렇게 긋잖아. 그지?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가 속력이 더 빠르고 여기 속력이 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확대해서 그리면 뭔지 알겠죠?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를 비교하면 여기 세타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겠니?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굴절 법칙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굴절 오늘 마무리 좀 해볼게요. 빛의 굴절률과 스넬 법칙. 자 일단 스넬이라는 사람이 굴절률이라는 용어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굴절률은 스몰 n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랬을 때 굴절률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한다. 첫 번째로는 빛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 굴절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두 정의는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절대 굴절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뭐 N1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절대 굴절률의 정의를 봐보면 얘는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 V1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로 정의를 한다.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수식값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이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N1은 V1분의 C로 정의를 해요. N1은 V1분의 C로 정의를 하고요. 자 이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내야 될 게 절대 굴절률이라는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하나는 기억을 해주세요. 빛의 속력은 어디서 가장 빠르다 그랬죠?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C가 항상 V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로 상대 굴절률이라는 용어도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상대 굴절률이란 매질 1의 절대 굴절률 N1에 대한 매질 2의 절대 굴절률 N2를 표현하는 값이에요. 수식값으로 나타내보면 절대 굴절률 N1에 대한 매질 2에서의 절대 굴절률 N2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수식값으로는 N12는 N1분의 N2로 정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자 이거 굴절률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사실 많이 볼 거야. 많이 볼 텐데 얘는 빛이라는 파동 전자기파 빛이죠? 빛에 대해서만 정의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물결파나 음파 이런 거에는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빛에서만 정의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 풀다 보면 막 헷갈려. 음파 풀고 있는데 이거 굴절률이 그럼 얘가 더 크겠네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음파나 다른 파동에서는 굴절률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오케이? 빛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을 통해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의 관계를 정리를 해볼 텐데, 자, 빛의 속력과 굴절률은 이런 관계가 있다. 봐봐. 우리 상대 굴절률이 N12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얘가 뭐였죠? N1분의 N2라고 그랬었죠. 근데 N1과 N2는 각각의 외질에서의 절대 굴절률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N1이라는 것 자체가 V1분의 C를 의미할 거고요. 그 다음에 N2라는 것 자체가 VT분의 C를 의미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상대 굴절률을 적고 나니 CC가 서로 동일한 값이어서 날아가 버리죠. 그죠? 이게 날아가고 나면 N1분의 N2는 정의 자체가 V2분의 V1으로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이거랑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 N1과 N2의 B는 각각의 매질에서의 속력의 비와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값을 유추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N과 V는 반비례다. 굴절률이 큰 곳은 속력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린 거야.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굴절률이 큰 곳은 느린 걸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어요, 용어 자체를. 자,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스넬 법칙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두 번째로는 스넬 법칙. 자, 우리 스넬 법칙 또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굴절 법칙이라는 게 모든 파동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이고, 스넬 법칙은 빛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데, 빛도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굴절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아까 굴절 법칙 정의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V1분의 V2고요. 얘는 람다 1분의 람다 2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근데 아까 V1분의 V2, V2분의 V1은 N1분의 N2죠. 그죠? 그럼 V1분의 V2는 N2분의 N1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반대가 되는 관계 하나 있어요. 이게 N2분의 N1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의미하는 건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랑 V랑 람다는 비례하는데 굴절률은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눈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일단 세타를 비교하는 거예요. 굴절률 비교할 때도 세타를 비교해보고 세타가 큰 쪽이 사인 세타가 큰 거죠. 사인 세타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른 거고 파장이 긴 거예요. 그 영역은 굴절률은 작은 거죠. 이렇게 굴절률을 체크하는 거예요.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1이라는 매질에서 2라는 매질로 빛이 이렇게 간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봐요. N1하고 N2 중에는 어디서 더 큰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크겠죠? N1이 더 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법선을 빨리 긋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법선을 잘 긋는 거다. 법선으로 그어놓고 나서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세타가 작네. 세타가 작으면 굴절률은 커야 돼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자, 1에서 2로 가는데 이렇게 갔다.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N1과 N2 중에는 누가 더 큰 거다? 여기도? 누가 더 커야 돼? 서희야. 그렇지. 법선을 그린다. 그죠? 각도를 체크한다. 세타가 작다. 굴절률이 크다.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사고 회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런 공정이. 자, 볼록 렌즈를 하나 갖고 와요. 이건 공기예요.
빛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일단 빛의 속력은 유리랑 공기 중에 어디서 더 빠르죠? 공기에서 더 빠르죠. 굴절률 자체가 유리랑 공기 중에는 유리에서 더 커요. 자, 이런 관계를 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르겠으면 알려줬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앞으로 진행 경로가 어떻게 나아가서 바깥 공기로 빠져나갈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너희들 뭘 하면 되냐? 자, 일단 경계면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경계면이 곡선으로 돼 있으면 이 곡선에 접선을 그으시면 돼요. 접선을 긋고 법선을 긋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곡선에 접선을 긋는다. 이게 경계면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유리에서 각도가 더 어때야 되죠? 파이드 잡아야 돼. 각도가 유리 굴절률이 크다며, 그죠? 그럼 세타는 어때야 돼? 유리 쪽에서 더 작아야 되죠, 그죠? 세타가 더 작으려면 이렇게 끼워져야 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 예쁘게 안 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빠져나갈 때 생각해보면, 자, 접선을 이렇게 긋겠죠. 그죠? 또 법선을 그어요. 법선을 긋고, 자, 이제 공기 쪽으로 빠져나갈 건데 공기는 굴절률이 더 작잖아. 굴절률이 더 작은 거죠. 더 작으니까 세타는 더 커야겠죠. 세타가 더 크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볼록 렌즈의 특징이 뭐죠? 어렸을 때 배우잖아.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다. 그걸 배웠죠.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도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여요.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꺾이고 꺾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빛을 모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볼록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몸 렌즈는 얘랑 어떻게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온몸 렌즈도 한번 해볼까요? 필기 좀 해놔. 오늘 한번 해놔. 잠깐 갈게요. 빛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죠. 유리 공기예요. 공기로 빠져나간다. 자기가 작도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경계면도 접어보시고,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꺾여서 나가겠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들 있죠. 안경 쓰는 게 온몸 렌즈잖아요. 그렇죠? 빛을 터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법칙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거는 문제에서 조금 나오는 게 실생활에서의 굴절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실생활에서 굴절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문제에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정리해야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음파, 소리의 굴절이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배우래요. 교과서에서 해야겠죠. 소리의 굴절. 자, 일단 우리가 선행 조건이 음파의 속력. 음파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디서 가장 빠르죠? 고체에서,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로 가면서 점점 느려지는데, 이때 기체 상태에서는 또 온도 조건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죠?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속력이 빠르다는 건 파장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길다라는 거죠. 평양도 더 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진동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뭘 예시로 많이 드냐? 그 옛 선조들의 얘기가 있죠. 난 말은 누가 듣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이 음파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선조들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경험적으로 선험적으로 이걸 안다는 거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낱말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말은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굴절 가지고 한번 찾아볼 텐데 알아볼 텐데요. 자, 낮을 표현한 거예요. 자, 낮이에요. 낮이 되면 마트가 이렇게 있어요. 중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자, 여기 놀이터에서 꼬맹이 자식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동을 출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면이 만들어지겠죠. 구명파처럼 하니까 으악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자 퍼져나가는데 낫의 특징은 지표랑 공기 중에 지표에서 온도가 더 높아 낮아? 더 온도가 높죠. 여기서 온도가 높아요. 지표면 쪽에서. 그러니까 공기 중은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낮죠. 뭐에 비해? 지표에 비해 낮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지표면 여기는 공기죠. 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속력이 더 빠르겠죠. 파장이 더 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가는 거야. 여기서 많이 쌍 달리는 거죠. 많이 가는 동안 여기서 많이 못 가? 많이 못 가는 거예요. 파장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이 소리가 이렇게 휘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파장이 길죠. 여기서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화면 람다라고 하나. 밑에서는 빨리 가고 위에서는 느리게 가니까 위쪽으로 휘게 된다. 이게 낮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낮에 놀이터에 애기들이 떠들면 엄청 잘 들려요. 고층에 있어도 위쪽으로 소리가 올라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밤이 되었다. 자, 밤에 누가 화면 하나 발생시키면 자, 지표면에서 온도가 더 낮아요. 밤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땅은 비열이 더 낮기 때문에 온도가 팍팍 배한단 말이야. 밤이 되면 기온이 툭툭 떨어져요. 온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공기는 온도가 어떻게 되죠? 높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건 여기 속력이 빠르다는 거죠. 파장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빨리 팍 넘어가는데 여기는 조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파동이 밑으로 싹 꼬꾸라지는 거예요. 화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느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독서실 옥상에서 막 얘기하면 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음파의 굴절이다. 이제 선조들이 알고 뭐 이런 조정을 했다는 거죠. 속담이 있으니까. 진실 알 수 없어요. 누군가 알았겠죠.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굴절에 대해서도
자, 일단 빛은 언제 속력이 빠르죠? 진공에서 빠르고 물질 상태에 따르면 기체, 액체, 고체로 가면서 느려진다고 그랬죠. 물질이. 이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밀도가 낮을수록 속력이 어떻게 된다?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로 정의할 배워볼 이 빛의 굴절에 대한 현상은 떠보이기 효과라는 걸 정리해 볼 거예요. 떠보이기 효과. 일상생활에서의 굴절 현상. 금발 굴절 현상. 써볼까요? 자, 떠보이기 효과가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피커를 하나 준비를 해요. 피커에다가 보드마카 뚜껑 이런 거죠. 보드마카 뚜껑을 잠궈 놓은 거죠. 잠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걸 보는 거죠. 저기 있네.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자, 볼 건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과정 자체는 어떤 빛이 그 사물을 때리고 그 빛이 내 눈에 반사돼서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물이 거기 있음을 인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뭘 본다는 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인지하려면 이 빛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 내 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물이잖아. 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온 물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일단 오겠죠. 이렇게 오는데 얘가 오다가 뭘 거치죠? 굴절이라는 현상을 거치죠. 그죠? 물에서 공기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나는 뭐라고 인식을 하게 되냐면 지금 얘는 실제로는 굴절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내 대뇌는 빛이 굴절된다는 걸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항상 직진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물을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내 뇌는 빛은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우리가 원근감은 있죠. 저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해서 내 눈으로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게 관측이요. 내가 관측한 결과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보드마카 뚜껑은 어디 있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실제보다 더 떠보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보이기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실제보다 더 떠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창을 던져가지고. 그랬을 때 물고기가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니까 여기다가 창을 던지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여기다가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쪽에다가 창을 던져줘야 돼요. 왜? 실제로 물고기는 여기서 보이지만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떠보이기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기루 한번 배워보세요.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래 신기루라는 걸 배울 텐데 아래 신기루는 너희들 그런 적 있나요? 엄청 여름 더운 날에 차 타고 가다 보면 진짜 아스팔트 도로에 막 물이 비쳐요. 지글지글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런 현상이 이제 아래 신기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봐봐. 여기 있어요. 자, 하늘빛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 엄청 무더운 여름날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름날.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 지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지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오케이?
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 공기의 밀도가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럼 밀도가 작아지면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더 빨라지는 현상이 있죠. 이렇게 잘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서는 너무나 속력이 빠른 거야. 근데 여기 공기 중은 온도가 높아 낮아? 공기 중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별로 밀도가 높으니까 속력이 별로 안 빨라. 속력이 느려. 여기는 엄청 빨리 가고 여기는 조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휘어버리냐? 봐봐. 화면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하늘빛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 파면은 점점 좁아지고 여기는 파면이 엄청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내 눈에 들어와 버려요. 이런 현상이 진행이 돼요. 이거다 이게 하늘빛이에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은 빛이 굴절하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랬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빛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이 직선상에서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뭐가 보이는 거죠?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땅바닥. 땅바닥 하늘이 늘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막 반짝반짝하고 이글이글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안의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신기루라는 거 있어요. 위신기루는 굉장히 추운 겨울에는 애도 일어나기 힘들고요. 거의 극지방에 가야 일어나요. 굉장히 추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극지방에 가서 내가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있는데 빙하가 있는 거예요. 빙하 있는데, 자, 이때는 이쪽이 어때요? 굉장히 춥죠. 온도가 너무 떨어져요. 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겠죠. 공기 중에 밀도가 높으니까 속력이 느려질 거예요. 그다음 상대적으로 여기 공기 중은 온도가 어때?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력이 어때? 빠를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빛이 딱 반사돼서 팡 하고 튕겨 나올 텐데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화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빛은 굴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빙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무슨 신기로? 위신기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굴절의 얘기까지 다 봐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건 실제로 우리가 굴절 문제를 풀면서 특정 파트들에서 어떤 현상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시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하나만 정리를 하고 올게요. 하나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정리해 줄 거는 단색광의 굴절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단색광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랑 파란색 빛. 이 두 개를 똑같이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파장이, 이거 써놔야 돼. 짧을수록 더 굴절한다. 파장이 짧을수록 더 굴절한다 라는 컨셉을 알고 계셔야 돼요. 파장이 짧을수록 여기다가 뭘또 더 굴절하는 거야.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더 많이 굴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뭐가 더 파장이 짧죠?
파란색 빛이 더 파장이 짧죠. 예를 들면 빨강하고 파랑 중에는 파랑이 더 짧아요. 파장이. 그러면 이 파란색 빛이 더 많이 굴절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굴절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유리예요. 자, 경계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빨간색 빛도 집어 넣어보고 파란색 빛도 똑같은 방향으로 집어 넣어볼 거예요. 두 색깔을 섞어서 집어 넣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빛이라는 건 공기랑 유리 중에 어디가 굴절이 더 크죠? 유리에서 빛의 굴절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세트가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냐? 이렇게 비어요. 이렇게 비겠죠? 버튼 이렇게 그었을 때. 자, 근데 위에서 얘기하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는 뭐가 더 굴절해야 된다고? 파란색이 더 많이 꺾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파란색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꺾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사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너네들이 관찰하는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영역에 색깔마다 다 파장 영역이 다르죠. 짧을수록 더 많이 꺾이니까 이거 빨주노 초코나무가 짜르르 나오는 거였어. 우리 스펙트럼 했을 때 나오는 거. 그게 이런 특징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파장, 진동수, 속력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정리해봅시다. 공기 외질에서 자, VR, 람다 R, FR. 자, 여기서 R은 레드를 의미할 거야. 자, 이 빨간색 빛의 속력, 파장, 진동수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의 속력, 파장, 진동수를 정리를 했을 때, 자, 공기에서 일단 레드의 속력과 블루의 속력 중 누가 더 빠르겠죠? 서로 같겠죠? 같은 매질이면 속력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둘 중에 파장이 누가 더 긴 거야? 파장이 누가 더 긴 거야? 레드가 더 긴 거죠. 그러면 V는 F 람다니까 V는 F 람다잖아. 속력은 같은데 파장이 누군가 길어. 그럼 걔가 더 진동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그렇죠? 진동수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여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로 넘어봅시다. 유리. 자, 유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의 속력, 파장, 진동수를 레드의 진동수, 속력, 파장을 프라임으로 붙여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자, 블루의 속력, 진동수, 파장 이렇게 붙여봤을 때 자, 일단 진동수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진동수. 자, 이런 상황이었죠. 자, 진동수는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죠? F, R 프라임과 왜 아사 R이냐? AB. 오케이? 둘 중에 진동수 누가 더 커야 돼? 블루야, 레드야? 자, 봐봅시다. 그래.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나면서 진동수는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그럼 FR하고 FR 프라임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FB하고 FB 프라임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근데 FR하고 FB 중에 누가 더 크대? FB가 더 크대. 그럼 FR 프라임과 FB 프라임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FB 프라임이 커야 돼요. 그죠? 이 관계를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니야. 진동수 불변이다 얘들아. 불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에서 레드와 블루의 속력은 서로 어떻게 되겠죠? 서희야? 오, 같겠죠? 같은 매질이니까요. 자, 그러면 파장은 누가 더 크겠죠? 레드가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단색방만 가지고 굴절을 물어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진성과 평행한 근계면의 중간 매직 무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전반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